네, 안녕하십니까. 카가와 함께하는 심리영톡 카가톡입니다. 저는 오늘 카가톡을 진행할 심리영 분석가 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콜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SFJ 콜리입니다. 네, ENFJ 흰입니다. 네, ESFP 유리알입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자, 네, 유리알님은 컨디션이 되게 좋아 보이시는데 뭐 좋은 일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일을 하고 왔는데 너무 네. 지쳐 있는 저를 보고 네. 다들 흰님이랑 이제 한번 힘 대결을 하면은 기운이 나지 않겠냐 네. 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겼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유리알님이 이길 것 같았는데 흰님이 이기셨네요. 그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중간에 카가님께서 이렇게 네. 유머를 던지시는 바람에 제가 네.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렇죠. 네. 엄청난 유머였죠. 네. 그 이제 저희가 지난 회차에 이제 처음으로 네. 유튜브 하고 이번에도 이제 촬영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흰님이 너무 카메라를 또롱또롱하게 의식하는 게 보여가지고. 아, 그래요, 흰님이? 아까 의식하고 시작을 있습니다. 하면서 이게 저도 봤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편집을 하면서 보잖아요. 그냥 아무 생 저희끼리만 바라봐도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이렇게 안 보셔도 충분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 흰님이 대략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그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약간 그 옛날에 존박 씨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거 카메라니까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제가 편집을 하면서 계속 보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저렇게 이렇게 봐도 그게 더 좀 더 편하게 나오는 네, 전 이 이게 느낌. 좋은데요. 네, 뭐 한번 눈을 깜빡이게 영상으로 보시면은 알 거예요. 어떻게 나오시는지. 안녕. 네, 그래서 세 분 또 이렇게 네. 또 이렇게 몇 주 만에 또 한 주 네. 만인가요? 하여간 오늘 좀 시간이 있다가 좀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 네. 그 저희가 지난 시간 때 다뤘던 내용이 애착에 대한 원리를 좀 다뤘었어요. 사실은 뭐 애착 원리에 대한 부분만 다뤄도 요게 거의 막 한두 학기 이상 넘어가는 그 굉장히 많은 분량의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학술적으로 얼마나 여러 가지와 응용돼서 접목된 결과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더 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그나마 애착을 정말 가볍게 이야기를 몇 번 저희가 간단히 검사를 하고 그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애착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할 겸 또 혹은 애착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 그리고 어쩌면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심리 유형과 좀 연결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파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애착에 대한 원리 좀 간단하게 지난 시간 때 했던 내용들을 좀 리뷰를 해보면 좀 어떻게 이야기해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가님? 내가 물어보려고 그냥 제가 이해한 바로는 크게 이 애착에 대한 부분은 나와 타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긍정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 근데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타자가 어떻게 보면 이 성인이 돼서 관찰했을 때의 어떤 기준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애착이 형성되는 거는 어렸을 적에 이 부모님과에 대한 관계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존 볼비에 대한 애착 원리도 잠깐 그 공부를 하고 보기도 했었는데 하인즈 콧의 자기심리학을 더 많이 그 신뢰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하인즈 콧에 대한 뭐 복잡한 이야기를 이제 할 수는 없고, 그냥 어렸을 적에 부모와의 어떤 관계에서 주양육자요. 네, 주양육자의 관계에서 이런 어떤 애착이 형성이 된다. 근데 그런 어떤 애착이 형성됨에 따라서 성인이 되어서는 나에 대한 긍정 또는 타인에 대한 긍정, 나에 대한 부정, 타인에 대한 어떤 부정에 대한 어떤 조합에 의해서 애착이 크게 세 가지인가요? 네 가지인가요? 내가 네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었죠. 안정형 애착, 나에 대한 어떤 자신의 긍정, 타인에 대한 긍정이 주로 많다라고 하면 안정형 애착처럼 우리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좀 긍정인데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이야, 이러면 지난 시간 때 제가 저를 약간 회피형 애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회피형 애착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 좀 부정이에요, 근데 타인에 대해서 긍정이에요, 그러면 그게 약간 불안정형의 어떤 애착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까지. 그리고 지난 시간 때 나에 대한 부정, 타인에 대한 부정이라면 그거는 회피형 애착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혼란형이에요. 혼란형 애착으로 보여줄 수 있다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들 각각에 대한 유형을 솔직하게
공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네, 리뷰 잘했죠? 네.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좋아요. 참 잘했어요. 도전이 하나 필요할 것 아, 같긴 한데. 네, 되게 힘들었어요. 저한테 답변을 시키지 말아요. 네. 아까 주 양육자라고 정정한 게 할머니 손에서 자란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 할머니와의 관계에서 애착이 되겠죠? 만약에 그러면 주 양육자가 없이 자란 친구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잘할 수가 있나? 모글리 같은 뭐 그런 건가? 그러니까 주 양육자가 없이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 양육자라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이 지속되게 일반적인 애정을 준다는 게 주 양육자의 의미인데 양육자가 너무 자주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니, 엄마, 유치원 선생님 이게 그 기본적인 애착에 대한 정립이 생기기 전에 바뀌기 시작하면은 어떤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불안정 애착 유형 중에 하나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해서 그냥 뭐 여기서 더 복잡하게 다룰 이야기는 아닌데 대략적으로 아마 처음 애착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도로 좀 우리가 애착을 한번 경험할 수 있다 정도까지 아마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내가 애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담 심리학 뭐 책이나 아니면 여러 심리학 서적들이 많아요. 그 책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좀 애착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어떤 전문가분들께 좀 문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책 중에서는 그 저자는 모르겠는 책 이름이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 나는 혼자가 편할까? 네, 그게 애착에 관한 총 이론과 다른 하나가 나는 상처를 가진 채 어른이 되었다라는 책. 그 두 개가 이제 애착에 관한 이야기를 좀 쉽게 털어주는 책이거든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 주신 콜리님 말씀 주신 이 책도 한번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시간 때 제가 꼭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확실히 뭐 연구가 돼서 딱 어떤 결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질적으로 좀 경험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카가피셜이네요. 아, 그쵸. 네네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다른 분들은 의견이 어떠실지 또 다른 경험을 하신 뭐 케이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긴 해요.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 때 저는 회피형 애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얼핏 지난 시간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주 양육자의 관계에서 회피형 애착으로 된 걸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쩌면 기질에서 보여지는 특징과 회피형 애착의 특징이 겹쳐서 보이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질문도 한번 던져봤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회피형 애착이라고 하면 제가 뭐 누군가의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끌려가서 뭔가 내가 내 거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뭐 그로 인해서 내가 불안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꺼려지는 약간 이런 부분으로 지난 시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좀 이해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특징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이 특히나 NT 기질들 중에 이제 INTJ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해서 뭔가 내가 자기한테 투자하고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더 중요시 하지 사실은 뭔가 타인들과의 교류나 인간관계에서 어떤 그런 교류 부분을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에 비해서 좀 그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나의 INTJ의 특징이 회피형 애착의 특징으로 비춰진 건지 아니면 정말 회피형 애착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가지게 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긴 해요. 과연 심리 유형과 애착관에는 겹쳐지는 특징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네. 저는 경향성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제가 되게 들러붙는, 그러니까 엄청 그 연인과 계속 들러붙어 있으려고 하는 INTJ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고 몇 시간 거리도 막 달려가고 그런 INTJ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연애할 때. 저 아 연애할 땐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고요. 연애 초기 때. 아, 연애 초기 때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같이 들러붙어서 같이 공부하자고. 아, 공부를 하자고요? 예. 들러붙어 있고 싶은 거구나. 제가 대학생 때 연애 처음 했을 때 여자친구랑 만나면 그때 도서관 가서 같이 각자의 자리를 잡고 각자 공부하는 거예요. 매일 저도 이렇게 들러보고 싶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만나서 각자의 어떤 영역을 분리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 쪽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전히 가까워지고 싶은 친밀감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자기 공간을 여전히 확보해야 된다는 느낌도 드는데 저는.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서로가 같은 내용을 읽고 좀 쉬는 시간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데이트를 했는데 저만 좋아했던 게 아니라 되게 좋아했어요. 그분도. 그거는 서로가 좀 잘 맞아서 네네, 가능할 맞아요.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 같이 있었고 매일 같이 책 읽었고. 흰님이 만약에 데이트하자 그럼 우리 데이트에 뭐해? 공부하자 하면 어떤 기분이실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는 척 해주겠다. 그래서 막 쉬는 시간에 엄청 신나서 막 얘기하고 그렇게 계속 한 1년 지나면 이제 막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 뭐 이러겠죠? 오빠 왜 우린 만나서 공부만 해? 근데 그래서 약간 저는 어떻게 좀 이렇게 질문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회피형 애착이나 불안형 애착은 마음의 어떤 불편함 또는 마음의 어떤 뭐 충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안정형 애착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불안정하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어떤 NT 기질이나 INTJ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은 불안함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만족감을 느끼거나 그렇게 좀 더 그런 쪽인데 보여지는 특징은 비슷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알았어요. 네. 그 애착보다도 저는 유형에 따라서 대인관계 욕구 양은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애착이랑도 조금 연관된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INTJ는 그 파이로비에서 대인관계 욕구 양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많을수록 뭔가 사람들과 말 그대로 대인관계를 더 많이 맺고 싶어 하고 적을수록 좀 더 독립되어 있고 싶어 하는데 INTJ들은 좀 경향성이 그 대인관계 욕구 양이 좀 적은 것 같고 뭐 외향 감정형들 ESFJ라던가 뭐 ENFJ는 좀 그게 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INTJ들이랑 해피 그 애착이 약간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오히려 약간 흰님은 윌리엄 슈츠가 이야기했던 대인관계 욕구 및 행동하고 좀 같이 말씀하신 거네요. 네. 네네. 방금 누가 왔다 간 건데? 어떤 분이? 왜냐면 제가 지금 계속 과거에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네, 지금까지 했던 콘텐츠들. 네, 같은 유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ISTP라고 했을 때 뭐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양상이 다르고 같은 ENFP인데 다르고 지금 그게 계속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공통점은 그 욕구 양은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근데 아마 실제로 제가 검색은 아직 해보지 않았는데 그 있을 거예요. 애착하고 심리 유형 간의 어떤 상관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관관계라는 게 인과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INTJ나 아니면 또 어떤 ESFP의 유형을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뭐 어떤 애착을 갖고 있는 그 특징과 비슷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관이고 어디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NT 기질이 회피형 애착이 보여지는 특징하고 되게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독립적이거든요. NT 기질 자체가. 네. 그들이 뭔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그 어떤 기제 자체가 되게 독립적이에요. 뭔가 나의 지적인 능력을 신뢰하고 내 어떤 지적인 지식을 더 선호하고 이거는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타고나기를 그런 부분을 더 선호하게 타고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얼추 회피형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과 비슷해 보일 수는 있겠다. 보여지는 특징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각각의 그러니까 애착 유형의 특징이 보여지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반적인 평상시의 모습이 회피형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진짜 애착을 가진 상대가 나왔을 때 보이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이 진짜 애착 유형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평소에 보이기도 하겠지만 네. 중요한 거는 그 그러니까 네. 말 애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보였을 때 나오는 게 애착이다. 네, 그때 지난번에 카가님이 아, 말씀하셨던 네네.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상시 카가님이 검사했던 대상하고 진짜 연인 관계를 생각하면서 검사했던 대상이 다르게 나온 그 이유처럼 그냥 평상시에 보이는 그 형태가 굉장히 회피형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뭐 사랑하는 마음 그런 애정을 가졌을 경우에 나오는 모습이 진짜 애착의 유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애정을 친구 관계에서도 친구의 어떤 우정의 애로서 가질 수도 있고요. 네. 그럼 그 친구한테도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연인. 친구긴 하지만 약간 되게 별로 막 마음이 안 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그쵸. 친구한테는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네, 어떻게 그쵸. 보면 그게 기본 전제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네. 애착이니까 말 그대로.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더 이해가 되는 게 확실히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패턴이. 네. 예. 근데 제가 뭐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 중에서는 다 좋아할 수는 없겠죠. 모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피상적인 관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관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하고 떠올려 보면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예. 어떤 사람 같은 경우 굉장히 막 잘해주다가 다가가는 순간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뭔가 진짜 내가 근접했을 때 보이는 모습이 또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되게 달라요. 저가 평소에는 연락 잘 안 받고 연락 잘 안 하고 이런 사람 비춰주지만 연인한테는 되게 달라요. 거기에다 저 애착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네. 왜 믿지 않는 이 분위기 뭐야 대체 이거? 믿으려고 노력해봤고 생각해 보면 저도 음. 그 불안형 애착이 나오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그 사회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서는 안정적으로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그만큼의 사실은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좀 더 이렇게 불안형 애착의 모습이 보이는가 반면에 이렇게 좀 사회 활동하면서 그냥 만나는 적절한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애정이 그냥 요 정도 좀 적게, 상대적으로 좀 적게 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렇게 안정적으로도 보일 수 있겠다 네.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생각해보니까. 유리알님을 이렇게 뵙고 나서 사실 불안정 애착으로 결과가 나오긴 나왔지만 불안정한 모습을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친구로서. 들켰네. 예. 들켰네.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들켰네. 근데 또 모르죠, 또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관심 있고 마음이 있는 뭐 친구 관계든 그럼 또 그런 애착이 보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보여지는 이 특징들이 저는 심리 유형하고도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서 구분을 하면 좋겠다라는 사실 의견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럼 그런 의미에서는 SF NT와 반대인 그 SF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좀 그러니까 보여지는 특징만 보면 약간 SF 분들은, 특히 ESF 분들은 보여지는 특징만 보면 마치 불안형의 애착처럼 보여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만나서 막 뭔가 관계를 형성했는데 막 누군가 얼굴 표정이 안 좋아. 그러면 사실은 이 ESF 분들은 뭐지? 이 분위기에서 뭔가 서운한 게 있었나?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가서 내가 좀 물어봐주고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게 있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사실 ESF라는 지표를 가지신 분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특징이에요. 그게 꼭 내 탓을 한다라기보다는 그 네네. 사람들이 보여주는 표정이나 말의 이런 변화, 그 겉으로 보여주는 네네. 내가 이제 관계 잘 맺고 싶은 사람들의 외적인 변화에 네네.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촉이 살아있다는 네네. 맞아요. 측면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저 사람 뭐 기분 나쁜 게 있나 보다, 가서 내가 한번 물어보고 그런 게 있으면 달래주고 좀 더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다가가잖아요, 그 타인한테. 근데 이 모습에 대한 특징들이 얼핏 보면 약간 잘못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불안형의 애착으로 잘못 비춰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불안형 애착은 좀 다르죠. 동기가 내 탓이야, 나 때문에 그러나? 이래서 다가가는 사실 불안형의 애착인데
이 동기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네. 굉장히 쌀쌀맞아 보이는 사람도 친해지고 나면 따뜻하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저는 이렇게 애착하고 심리유형하고 좀 연결해서 다루고 싶었던 게 보여지는 특징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쉽게 일반화하기 되게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쩌면 단지 보여지는 특징의 상관일 뿐이지 결코 이 두 가지는 뭐 어떤 엔티기질이라고 해서 뭐 어떤 애착이다 이런 건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그 사람의 애착이 궁금하면 그 사람의 연인이 되어봐라. 아 근데 저는 동의는 해요. 연애를 몇 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와. 저는 그건 동의하잖아요. 그걸로. 와, 네. 연인까지 안 해도 돼. 친구가 되어봐라. 친구만 돼도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은. 흰님은 그 네. 친구와 연인 사이에서 느끼는 그러니까 우정과 사랑. 애정은 우정과 사랑에 대한 그 감정이 되게 좀 확실히 좀 선이 있는 느낌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떠올렸을 때와 연인을 떠올렸을 때 결과가 되게 상반된 맞아. 결과가 나왔잖아요. 저- 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되게 탁탁 나눠지는데 또 다르신가요? 저 갑자기 희님이가 아까 그 얘기 하는 순간 회피형 애착의 두려움이 막 나오고 있어 지금. 지금 뭐 불안감이 막. 카카님 애착 안 궁금해요. 고맙습니다. 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심리 유형과 좀 연결해서 짧게라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근데 보여지는 특징만 보면 그냥 관찰되는 특징만 보면 이 ESFJ, ESFP잖아요. 이런 유형을 가진 분들이 약간 불안형의 애착과 비슷한 특징으로는 관찰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불안형 애착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네.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 어떤 마음을 목이라도 쳐야 되나? 마무리. 한번 저는 또 저희 유리알님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애착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 애착에 대해서 좀 그래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가장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현실에서의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관계를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상당히 되게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저희가 계속 앞에서 진행해 왔던 회차들이 약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안정형이고 뭔가 연락이나 뭐 만남 횟수에 되게 집착하면 불안형 같고 연락이 너무 잘 안 되고 뭔가 만남을 잘 안 하려고 하면 회피형 같고 이걸 둘 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면 혼란형인 것 같고 약간 이렇게로 되게 쉽게 일반화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은 조금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불안형 같은 경우에 무조건 집착을 하는 거는 아니고 회피라고 해서 무조건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혼란형이라고 해서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린 시절에 내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아직 좀 그 이슈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관계까지 영향을 줬다라는 것까지도 좀 고려를 하면서 내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질문. 네. 예. 그러면 만약에 저처럼 회피형 애착인데 회피형 애착인데 되게 삶이 관계도 잘 맺고 있고 나름대로 뭐 마음의 힘듦도 없이 막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사실 회피형 애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그대로 지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본인은 괜찮을 수 있지만 네. 주변 사람들이 어떨지. 아니, 주변 사람들도 만약에 괜찮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근데 사실 이렇게 관계가 많이 형성되고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양호 수준이라고도 또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네. 약간 그 특유 그러니까 그 애착 유형마다
보이는 방어 기제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방어 기제를 같이 바라보는 것도 좀 필요는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애착 좀 회피형 애착이지만 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합리화? 합리화일 수도 있고 그게 약간 이상화일 수도 있고 내가 되게 좋은 것만 보고 싶은 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회피형 애착 유형이 나왔지만 뭐 잘 살고 있으니까 이건 문제 없지 않아? 라고 해서 애착 유형에서만 내 생각을 멈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러면은 좀 좋은 것만 보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주변 사람들과 좀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자꾸 이걸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아니면은 왜 회피형 애착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걸까 이러면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불편해서 쓰게 되는 방어 기제가 있지는 않을까 해서 이제 내가 무슨 방어 기제를 쓰는지 이런 것까지 이렇게 같이 좀 바라보면 좀 더 생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그래서 생각을 질문했던 합니다. 그 이유가 아까 저희 유리알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꼭 뭐 불안형이라고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또 회피형이라고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 동의를 해서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안정형이지만 되게 관계가 불편하고 내 관계에서 힘든 고민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게 심리적인 어떤 뭐 여러 방어 기제나 증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불안형인데 불안형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이 불안형 결과에 대한 특징에 비해서 굉장히 뭔가 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 혜연님의 말씀을 저 유리알님의 말씀 듣고 딱 느낀 게 어쩌면 뭔가 상담을 받거나 내가 자기 성찰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치유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 꼭 어떤 결과에 종속돼서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런 결과를 인식하고 받아들였을 때 내가 나의 삶에서 뭔가 개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성찰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치유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그 결과 자체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약간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얘기했던 정신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내가 회피형이든 불안형이든 안정형이든 유형에 관계없이 충분히 좋은 뭐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 의식 수준에 따라서도 분명히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혹시나 내가 좀 회피형이네, 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나 어디 가서 뭐 상담 받아야 되나 이렇게 너무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현재 그 결과가 내가 직면했을 때 나의 삶 또는 나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가 형성이 되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이 되면 그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결과 자체가 그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그게 꼭 그렇게 뭐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되짚고 싶어서 한번 저도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다각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그렇죠. 부분들은. 네. 전 또 개인적으로 한 가지 오늘 꼭 만나면 물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흰님에 대한 거예요. 솔직히 흰님께서 지난번에 왜 나는 자꾸 나쁜 남자한테 끌릴까? 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사석에서도 얘기를 나눠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서. 혹시 네. 괜찮으신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 흰님이 굉장히 지금까지 많은 그 분들과 이런 어떤 교류를 나눴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흰님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많이 끌려요.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도 많이 끌리는 경향들을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네, 실제로 좀 그런 케이스가 많았나요? 네. 그 만난 분들 중에 네. 제가 더 유독히 엄청 좋아했던 사람들은 좀 흔히 말하는 나쁜 남자?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막 나한테 다가오지 마. 내 옆에 있으면 상처받을 거야. 이러고 이렇게 도망가요. 그러면 계속 쫓아가가지고 그걸 막 치유해주고 싶고 막 그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 근데 저 약간 왜 흰님이 그런 남자에 끌렸는지 알 것 같기도 해요. 왜요? 그 애착 네. 유형이랑 연결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은 예. 나쁜 남자, 그러니까 착한 남자가 흰님한테 안 끌리는 이유는 착한 남자는
늘 곁에 있어요. 근데 불안형 애착인 사람들은 늘 곁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거든요. 그 안정감을 주니까. 근데 흰님은 사실은 그렇게 좀 상대가 날 떠날까 불안하면서도 사실은 약간 피하고 싶은 마음도 같이 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게 좀 피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남자는 사실 그렇게 한결같이 머물러주지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끌리지 않았을까. 흰님의 그런 혼란형 애착만 가지고만 봤을 때는 뭐 물론 그게 다 모든 걸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머물러주지 않는 거, 지속적으로 머물러주지 않는 게 오히려 흰님한테는 그게 더 끌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뭐 어쩔 때 한 번씩 확 강렬하게 왔다가 또 아니야 상처받을 거야 이러고 막 도망갔다가 그러면은 되게 짜릿해하면서 그거에 엄청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거에서 약간 살아있음, 생동감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흰님이. 그러니까 흰님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 이걸 뭐 자아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내가 나라는 어떤 그런 드라마를 만드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어떤 자아를 만들고 그 자아에 내가 가까워졌을 때 그게 정말 내가 말씀하자는 생동감,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나의 패턴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약간 흰님이 보면 나는 누군가한테 삶의 의미를 주고 그 사람이 뭔가 스스로 느끼는 어떤 감정이라던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이 성장하고 이런 모습을 자기의 어떤 모습하고 일치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사람한테 더 많이 끌리지 않을까. 그러면 대체 그런 에고, 자아는 왜 만들어졌을까? 타고난 것일까? 환경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일까? 아니면 어쩌면 심리 유형의 영향을 받은 것일까? 그러니까 나쁜 남자한테 끌린다는 말은 약간 수정을 하면 저는 매력 있는 남자한테 끌린다라고 저는 항상 매력 있는 남자.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매력이라는 거는 딱 정의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외적으로도 될 수도 있고 뭐 능력적으로 아니면 성격적으로 굉장히 각기 다른 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남자라고 하면은 일종의 마음의 롤러코스터를 굉장히 타게 해주는 남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거네. 그거예요. 눈빛 흔들리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흔히 말하는 우정과 사랑의 차이는 우정은 안정감을 줘요. 근데 사랑은 어느 순간 핑 하고 뭔가가 탁 튀어요. 이 순간 어머나 나 이거 사랑이야? 어머나.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올 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년 동안 친구였는데 어느새 남자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계기가 하나 팅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계기가 이제 처음에부터 치고 내려갔다가 이 사람 날 좋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이미 약간 세뇌처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전화 안 해? 이 생각을 나게 하는 것조차 다시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죠. 왜 나한테 관심이 없지?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연락을 탁 줘요. 뭐야 역시 날 좋아하는 거였어. 다시 연락이 오잖아. 하다가 또 잠시 없고 그러면 이게 흔들리기 시작해버리는 거죠. 제 생각하기로는 사람이 생각하는 오류가 이 감정의 혼란이 나한테 사랑이 드디어 찾아왔어 라고 시작하는 일종의 저는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흔히 말하는 이제 권태기라고 보통 보면은 이제 이 파동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면 연인들이 이제 우리는 서로 좋아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지만 그게 좀 제 생각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죠. 이제 정말 마음의 안정이라는 게 진정한 사랑의 다음 단계인데 거기서 보통 이제 많이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헤어지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간 정신 성장의 일부가 아닐까. 신체 이렇게 보는 거죠. 반응에 의해서 그 마음을 결정하는 것 같기도 해요. 좀 격정적인 걸 좋아하나 봐요. 취향이. 근데 이거를 저는 되게 중요한 게 격정적인 걸 좋아한다는 취향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더 한 단계 위험해지면 그렇게 격정적인 심장 박동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다 라고 내가 인지하고 정의 내려버리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위험하죠. 예. 왜냐면 그럼 그게 격정적이지 않으면 사랑이 식었구나 라고 내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면 이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끝난 게 아닌데 그렇게 헤어짐을 겪을 수 있고요. 그게 어쩌면 자주 헤어지는 분들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인지를 내가 된 거예요 이미. 예. 스파크가 있어야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그렇기도 하고 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면 진짜 300
뭐 24시간 일주일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와, 그 사람 행운일까요? 불행일까요? 와, 네, 갑자기 근데 그렇게 그것만 생각나고 그거에 막 몰두해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 희님 되게 에너지 많이 쓰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러네. 네.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 보면은 진짜 전형적인 나쁜 남자애가 한 명 있어요. 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가 대시하는 것도 아닌데 대시가 많이 들어와요, 여자들한테. 근데 뭐 그 친구가 굉장히 뭐 외모적으로나 어떤 출중한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흔히 말하는 그 본인은 밀당이 아닌데 제가 3인칭을 보면 밀당이 그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어요. 여자애들 혼을 진짜 좀 정신 못 차리게 해놓는 네, 그런 친구여서 저게 밀당이구나라고 느끼거든요. 네. 그런 거에 좀 특히 여자분들이 좀 많이 현혹. 근데 이거는 좀 여자 남자 성으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정의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흔히 말하는 매력 있는 여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거가 통용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매력이 약간 그렇게도 들리네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거. 그게 그 사람의 매력인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매력인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흰님이 느끼는 그 약간 신체적인 반응이나 이런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거가 매력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 조금 힌트를 얻었어요. 어떤 힌트인가요? 앞으로 운동을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서 같이 운동하면 될 것 같아요. 아유,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좋아요. 네. 좋아요. 일단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대화도 열심히 하고 네. 네, 그렇죠. 좋은 감정도 많이 나누고. 네. 격정적인 운동을 같이 하면은 계속 짜릿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권태기로 가는 거야 이제. 운동을 좀 적당히 좋아하시는 분. 제가 뭐 인터넷 유머글 같은 거 보면 여자가 자기야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하니까 하체하는 날? 이렇게.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유머글 중에 막 제가 장례식장에 참석해서 3일 동안 운동을 못했는데 근육이 얼마나 빠졌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관 발인 혼자 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관 드는 게 진정한 데드리프트입니다. 뭐든지 적당히. 네. 무엇이든 적당, 네, 과유불급이라고 네,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힌님 좀 짧긴 했지만 좀 이 자리에서 잠깐 나눈 이야기들에서 좀 좋은 또 힌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 아까 콜리님이 추천해주신 책을 한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애착에 대해서 더 한번 그 자세히 다루는 전문가 분들을 찾아뵙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카오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회차 때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